불과 몇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기술 하나를 콕 집어 바보들의 전지라고 대놓고 비웃었어요. 일론 머스크였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바로 그 비웃음을 사던 기술 하나가 조용히 28년을 버티더니 지금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와 스웨덴의 볼보,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도요타까지 세계 3대 트럭 공룡을 한 팀으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100년 된 거인 셋이 갑자기 한편이 되겠다고 손을 맞잡았어요. 대체 누구를 막으려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두려워한 상대는 딱 하나,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회사,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래요.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사실 전부 담겨 있어요. 정말 만만한 상대라면 굳이 라이벌과 손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혼자서도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콧대 높던 거인들이 자존심을 접고 뭉쳤다는 건 이미 혼자서는 못 이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독일이나 일본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어느 종목이 오른다는 투자 이야기도 아니고요. 국뽕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 걱정만 늘어놓는 자책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이 비웃던 기술 하나가 어떻게 세계 최강셋을 서로 손잡게 만들었는가, 그 안에 숨은 구조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수소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롱받았는지, 그 다음 전기 트럭이 왜 대형 화물 앞에서는 무너지는지, 그리고 현대가 28년 동안 뭘 만들어 왔는지,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 그 거인들이 뭉쳤다는 사실이 우리 장바구니 물가와 월급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뉴스에서 수손이 전기차니 하는 소식을 볼 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눈이에요. 자, 그럼 세계 최고 부자가 무대 위에서 웃던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수소트럭이라는 말을 꺼내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응이 딱 하나였어요. 코웃음이었죠.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앞장서서 비웃었습니다. 201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였어요. 머스크는 수소 연료 전지를 두고 그냥 바보들의 전지라고 조롱했습니다. 원래 연료 전지를 영어로 퓨얼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발음을 살짝 비틀어서 바보라는 뜻의 풀을 붙여 풀셀이라고 불렀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작정하고 만든 말장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사업가가 몇 년에 걸쳐 대놓고 비웃으니 그 말이 곧 정답처럼 퍼지지 않겠어요?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언론도 시큰둥해졌죠. 사람들 머릿속엔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 하나가 새겨졌어요. 수소는 곧 실패한 기술이다. 한번 굳어진 이 생각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니콜라라는 미국 회사의 사기극이었죠. 이 회사가 수소 트럭을 만든다면서 아주 그럴듯한 시연 영상을 하나 내놨는데요. 트럭이 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동력으로 달린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트럭을 그냥 굴려 내려보내고는 마치 스스로 달리는 것처럼 찍은 겁니다. 이 가짜 영상 하나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끌어모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창업자였던 트레버 밀턴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고 2023년 12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2월에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봐라, 수소는 역시 사기다. 이렇게 수소라는 이름 자체에 시커먼 먹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니콜라의 사기극은 그 회사 사람들의 거짓말이지 수소라는 기술 자체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인심이 그렇지가 않죠. 한번 나쁜 소문이 붙으면 멀쩡한 기술까지 싸잡아 의심받게 됩니다. 수소 트럭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사기 아니냐며 눈을 흘기던 시절이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대안은 전기 트럭 아니냐? 배터리 넣고 달리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잘 굴러가죠. 그런데 무겁고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대형 화물 트럭으로 가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한계라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핵심은 배터리 무게예요. 대형 트럭이 먼 거리를 달리려면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실어야 하는데 그 무게가 자그마치 4.5톤에서 5.5톤에 달합니다. 반면에 수소 트럭이 싣는 연료전지랑 수소 탱크 무게는 1.8톤에서 2.1톤 정도예요. 무게가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트럭은 짐을 실어 날라서 돈을 버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무거우면 그만큼 실을 수 있는 짐이 줄어듭니다. 돈 버는 공간을 배터리가 다 잡아먹는 셈이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이 소풍을 가는데 가방에 도시락이랑 간식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가방에 백과사전 대신 벽돌만한 보조 배터리를 10개나 쑤셔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가방은 이미 꽉 차서 어깨가 빠질 지경인데 정작 도시락 넣을 자리가 없어요. 대형 전기 트럭이 딱 이 신세입니다.
문제는 무게로 끝나지 않아요. 충전 시간도 발목을 잡습니다. 대형 트럭 배터리는 급속으로 충전해도 30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승용차야 마트 다녀오는 동안 충전하면 그만이지만 물류 트럭은 다릅니다. 트럭은 세워두는 시간이 곧 손해거든요. 기사님이 그 시간을 도로 위에서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만큼 배송이 늦어지고 운송 횟수가 줄어드니 회사 입장에선 고스란히 돈이 새는 셈입니다. 게다가 겨울이 오면 상황이 더 나빠져요. 날이 추워지면 배터리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확 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실을 수 있는 짐이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누가 마음 놓고 쓰겠어요. 그런데 트럭 회사들 사정을 더 딱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이랑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줄이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못 맞추면 벌금까지 물리기로 했고요. 한마디로 디젤 트럭은 이제 서서히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기존 디젤은 규제 때문에 퇴출당할 판이고, 전기 트럭은 무게와 충전이라는 물리적 벽에 막혀있고, 수소는 조롱과 사기극으로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세계 트럭 업계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하면 현대차가 세계를 누비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015년보다 훨씬 전, 이야기의 시작은 1998년입니다. 벌써 28년 전이에요. 그 해는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온 국민이 금부치를 모아 나라를 살리겠다고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가장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겨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참담한 겨울에 현대차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소연료 전지 개발에 조용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이 어땠습니까? 웬만한 자동차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다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 어느 누구도 답을 못 낸 수소 기술에 덤벼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28년이면 그때 갓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3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는 세월이에요. 강산이 3번은 바뀌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세상은 수소 같은 건 안 된다고 등을 돌렸는데도 이 회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28년의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죠. 2013년, 현대차는 투싼 iX라는 수소차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본 시제품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양산 수소차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번엔 대형 트럭입니다. 엑시언트라는 이름의 이 트럭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연료 전지 대형 트럭이었어요. 수십 톤짜리 짐을 싣고 달리는 대형 트럭을 수소로 굴린다는 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실현한 나라가 바로 우리였다는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이 기술을 남한테 빌려다 쓴 게 아니라 속까지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연료전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막전극 접합체,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의 기술을 빌렸으면 팔 때마다 로열티, 그러니까 기술 사용료를 계속 갖다 바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속까지 다 자기 기술이면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남습니다. 이 스택을 2개 얹어서 180kW의 힘을 내고요. 이렇게 심장까지 제 손으로 만들어낸 덕분에 지금 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된 거죠.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던진 진짜 결정적인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폐열 난방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열이 같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냥 버려지는 열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 버려지는 열을 흘려보내지 않고 겨울철 트럭 난방에 알뜰하게 다시 써먹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여기서 전기 트럭의 뼈아픈 약점이 다시 드러나거든요. 배터리로 굴러가는 트럭은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히터까지 켜면 그 전기를 또 배터리에서 끌어다 써야 하니 혹한기엔 갈 수 있는 거리가 반토막까지 나버려요. 짐 싣고 먼 길 가야 하는 트럭한테 이건 치명적이죠. 반면 현대 수소 트럭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전기를 만들면서 나오는 그 공짜 열로 난방을 해결하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줄지 않습니다. 남들이 몇 년을 붙잡고도 못 푼 이 겨울 문제를 버리던 열 하나로 조용히 풀어버린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그 남은 열로 방을 데우고 그 위에 젖은 옷도 말리고 그러고도 남는 온기로 밤새 방바닥이 따뜻했다고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던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현대차의 폐열 난방이라는 게 결국 그 발상과 똑같아요. 화려한 신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주 익숙한 살림살이의 지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술이 좋다는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진짜 도로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도로에서도 통하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그 혹독한 도로가 어디냐고요? 바로 알프스입니다. 겨울이면 영하로 뚝 떨어지고 고갯길은 하늘 높이 구불구불 올라가는 그곳. 전기 트럭이라면 배터리가 반토막 나거나 아예 멈춰서기 딱 좋은 환경이죠. 실험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도로. 그것도 이렇게 사람 잡는 도로에서도 버티느냐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요. 여기까지 듣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실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화려한 계약서 너머에 조용히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자, 이제 현대가 그 알프스로 트럭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0년 10월이었어요. 현대차는 스위스의 수소 대형 트럭을 세계 최초로 상용 투입합니다. 시범 운행이 아니라 진짜 돈 받고 짐을 나르는 상용이었어요. 이걸 위해 현대차는 스위스의 H2에너지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줄여서 HHM이라는 합작 회사를 세웁니다. 남의 나라 안방에 들어가 정면 승부를 건 거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폐열 난방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알프스의 혹한 고갯길, 배터리 트럭이라면 히터 켜는 순간 주행거리가 쭉쭉 빠지는 그 구간을 현대 트럭은 연료전지가 내뿜는 열을 난방에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유유히 넘어갑니다. 남들이 멈춰 설 자리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말로만 좋은 기술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무대에서 몸으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두 번 반짝하고만 이야기냐? 전혀 아닙니다. 숫자를 보시면 입이 벌어져요. 2026년 1월 기준 유럽에서 현대 수소 트럭이 달린 누적거리가 2천만 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약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2천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무려 500바퀴 돈 거리입니다. 트럭 몇 대가 잠깐 굴린 게 아니라 진짜로 지구를 500번 감고도 남을 만큼 유럽 곳곳을 누비고 다닌 거죠.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5개 나라에서 165대가 상용으로 뛰고 있습니다. 냉장 냉동차부터 청소차, 컨테이너 운반차, 마트 물류 현장까지 매일 짐을 나르는 실전 부대예요.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처음 1000만 킬로미터를 채우는 데는 3년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1000만 킬로미터까지는 훨씬 짧은 시간에 도달합니다. 검증이 쌓이니까 눈덩이처럼 속도가 붙은 거죠. 환경에는 얼마나 보탬이 됐을까요? 디젤 대신 이 수소 트럭들이 달린 덕분에 줄어든 이산화탄소가 약 13,000톤입니다. 30년 자란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간 빨아들이는 양과 맞먹어요. 트럭 165대가 작은 숲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셈이죠. 그럼 경쟁자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유럽 100년 트럭 왕국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이 회사도 젠 H2라는 수소 트럭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5대로 누적 22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현대 옆에 딱 세워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임러 22만 5천 킬로미터, 현대 2천만 킬로미터. 계산해보면 약 89배예요. 물론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임러는 시범 운행이고 현대는 상용 운행이라 두 숫자를 1대1로 맞비교하는 게 완벽히 공정하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한쪽이 아직 조심스럽게 5대로 실험할 때 다른 한쪽은 벌써 165대를 실전에 풀어 지구를 500바퀴 돌리고 있었다는 것.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지켜본 유럽의 공룡들이 벌인 행동이죠. 지금부터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100년 왕국 다임러도 위기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임러와 볼보, 이 두 라이벌이 손을 잡았어요. 원래 트럭 시장에서 서로 안 잡아먹으면 다행인 앙숙 같은 사이인데 말이죠. 두 회사가 2021년에 셀센트릭이라는 합작 회사를 세웁니다. 지분은 정확히 50대 50. 목표는 하나였어요. 수소 연료 전지를 대량 생산해서 현대를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셀센트릭은 처음엔 2025년까지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목표를 약 2030년으로 미뤘습니다. 무려 5년 가까이 밀린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소를 채울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깔리질 않았고 무엇보다 친환경 그린 수소값이 너무 비쌌던 거죠. 계획은 거창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자꾸 발이 묶인 겁니다. 이미 알프스 고갯길을 넘나들며 실제 화물을 나르고 있던 현대와는 출발선부터 처지가 달랐던 셈이죠. 자, 그리고 진짜 사건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2026년 3월 31일이었어요. 이 셀센트릭이라는 합작 회사에 일본의 도요타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임러, 볼보와 똑같은 대등한 지분으로요.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판매량 1위를 밥 먹듯 하는 자동차 업계의 거인이잖아요. 그런 도요타까지 이 연합에 합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임러, 볼보, 도요타
세계 트럭 시장을 대표하는 3마리 공룡이 한 팀으로 뭉쳤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각자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거인들이, 그것도 서로 경쟁하던 사이에 갑자기 한편이 되겠다고 손을 맞잡았어요. 대체 누구를 상대하려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넘어야 할 상대는 딱 하나, 한국의 현대차였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 100년 역사를 가진 거인 셋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줄로만 알았던 상대 하나를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서 결국 서로 손을 잡은 격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수소 트럭이라고 하면 비웃었죠. 저 조롱받던 기술, 저 변방의 나라가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거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셋이서 힘을 합쳐야 겨우 상대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두려워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강자들이 서로 뭉치는 겁니다. 정말 만만한 상대라면 굳이 라이벌과 손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 콧대 높던 세 거인이 자존심을 접고 한 팀이 됐다는 건 이미 현대를 혼자서는 못 이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들의 연합, 그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훈장인 거죠.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아야 해요. 거인들이 굼떴다고 마냥 비웃을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신중함에도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소 트럭에는 아주 아픈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수소 트럭은 차값이 디젤 트럭의 2~3배나 되고 수소를 채울 충전소도 아직 흔치 않죠. 게다가 트럭 한 대를 사서 다 굴리기까지 드는 총 소유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은 아직 배터리 전기 트럭이 더 쌉니다. 그러니 거인들이 그린 수소값이 떨어질 때까지, 충전 인프라가 깔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판단한 것도 사업하는 입장에선 나름 합리적인 셈법이었어요. 어느 한쪽을 나쁜 편으로 몰아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계산이 부딪힌 결과라는 거죠. 문제는 그 돈의 벽을 현대가 어떻게 넘었느냐입니다. 여기서 현대는 아주 영리한 발상의 전환을 해요. 트럭을 아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쓴 만큼만 돈을 받겠다는 거죠. 이걸 페이퍼 유즈, 그러니까 주행거리당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트럭을 살 필요도, 충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트럭이 굴러간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면 되는데 그 안에 수소 연료값도 정비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볼까요? 요즘 정수기 사서 쓰는 집 잘 없죠. 매달 얼마씩 내고 렌탈해서 쓰잖아요. 필터 갈아주는 것도 고장 고쳐주는 것도 다 그 요금에 들어있고요. 수소 트럭도 딱 그겁니다. 목돈 들여 살 필요 없이 정수기 렌탈하듯 넷플릭스 구독하듯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비싼 차값과 충전 걱정, 사장님을 망설이게 하던 그 두 가지를 이 구독 방식이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여기에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매연 안 나오는 수소 트럭한테 통행료를 면제해줘요. 나라가 판을 깔아주니 경제성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전략이에요. 현대는 완성된 트럭만 파는 게 아니라 트럭의 심장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를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합니다. 유럽의 트럭 회사 이베코가 현대의 연료전지를 사다가 자기네 수소 트럭을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2022년에 손잡기로 약속하고 2025년에는 현대 연료전지를 얹은 트럭을 실제 고객한테 넘겼습니다. 남의 기술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핵심 부품을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트럭을 몇 대 더 파느냐 싸움이 아니라 아예 수소시대의 표준 부품을 쥔 회사가 되는 겁니다. 확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30대가 항구를 오가고 북미에서만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 마일을 넘겼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드디어 남미에도 처음 발을 디딥니다. 우루과이에는 트럭만 보내는 게 아니라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깨끗한 수소를 뽑아내는 생태계까지 통째로 함께 짓고요. 약점이라 부르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온 겁니다. 그러니 앞선 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현대가 모든 면에서 완승을 거둔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결코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겨울이에요. 가장 아픈 곳부터 고백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총 소유 비용, 이걸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은 아직 배터리 전기 트럭이 더 쌉니다.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을 보면 장거리 대형 구간에서조차 연료비도 정비도 배터리 쪽이 유리하다고 나와요. 수소 트럭이 디젤과 비슷한 값이 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깨끗하게 만든 그린 수소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 수소가 무조건 이긴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과장이에요. 문이 열렸다는 것과 그 문을 통과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승용차 쪽은 더 냉정합니다. 세계 수소 승용차 판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재작년 약 14,000대에서 작년엔 12,800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대가 그 안에서 판매 세계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중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어요. 밖에서 부는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문제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 때문에 친환경 지원이 대폭 줄었고
수소 생산을 도와주던 세금 혜택도 사실상 문이 좁아졌어요. 정부가 밀던 수소 거점 7곳 중 4곳은 자금이 깎이거나 철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이 워렌 캘리포니아 콜톤에서 수소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났어요. 안타깝게도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여파로 일대 충전망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충전소가 없으면 트럭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이건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소 진영 전체의 상처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편 유럽을 보면 방향이 정반대예요. 유럽연합은 대체 연료 충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30년까지 핵심 물류망에 2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반드시 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이 뒷걸음질 칠 때 유럽은 아예 법으로 길을 깔아주는 거죠. 물론 유럽에도 변수는 있어요. 올해 3월엔 유럽연합도 대형차 규제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유연 조치를 꺼냈거든요. 완전히 순풍만 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먼 나라 트럭 이야기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트럭이 나르는 물류비는 결국 모든 물가로 돌아와요.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우유 한 팩, 라면 한 봉지 값에도 기름값과 운송비가 다 녹아 있거든요. 대형 물류의 주도권을 한국이 준다는 건 우리 월급으로 치면 매달 나가는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이 산업이 지켜낼 제조업 일자리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앞선 기술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게 결국 우리 지갑을 지키는 일인 거죠.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세상이 바보들의 전지라고 비웃던 기술 하나가 28년의 인내 끝에 결국 세계 3대 트럭 공룡을 한 팀으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뭉쳤다는 소식 자체가 우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거인 셋이 뭉친 건 두려움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건 트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보세요. 결국 표준 부품을 쥔 쪽이 판을 지배하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배를 만들어 실적을 쌓은 쪽이 규칙을 정합니다. 배터리도 그렇고요. 완성품 몇 대 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장을 누가 쥐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실제 현장에서 증명하느냐. 산업의 승부는 늘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수소 트럭 이야기는 그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뉴스를 읽는 눈이에요. 어느 회사가 세계 최초라고 자랑할 때 그게 실험실 성적인지 실제 도로의 실적인지 구분하는 눈. 거인들이 갑자기 손을 잡을 때 그게 여유가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걸 읽어내는 눈.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선이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가장 크게 비웃음을 사던 기술이 가장 강한 셋을 서로 손잡게 만들었고 그 손잡음이야말로 한국이 앞섰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세 거인의 연합을 현대가 이미 앞섰다는 승리의 신호로 보세요?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는 위협으로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트럭 회사 사장이라면 지금 당장은 더 싼 디젤이나 배터리 트럭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미래를 보고 비싼 수소 구독을 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겨울은 아직 남아있고 넘어야 할 고개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비웃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 기어이 판을 뒤집어온 그 저력이라면 이번 겨울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